안녕하세요. 손주 보는 낙으로 사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전 농사꾼이던 부모님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나이가 60대 후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친구들은 최소 중학교라도 다녔거든요. 하지만 안 그래도 가난한 집의 맏딸이었던 전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부모님의 농사를 도왔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갈 때 전 종일 호미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처럼 친구가 놀러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효원아, 이거 봐봐. 오늘 학교에서 배운 시다. 너 시가 뭔지 알아? 친구는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좋은 시를 배웠다며 흙바닥에 뭐라고 잔뜩 써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쓴 건데? 나 못 읽겠다. 네가 읽어줘봐. 뭐? 이걸 왜 못 읽어? 너 설마 한글도 못 읽어? 야, 학교는 못 다녀도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네 이름 석자 쓸 줄 알아? 친구는 몹시 놀라며 재차 되물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전 글을 아예 못 읽는 건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술술 읽어내려고 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날 얼마나 창필당했는지 저녁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답니다. 나도 학교 보내줘요. 친구가 글도 못 읽는다고 계속 놀렸단 말이에요. 나도 신지 뭔지 그거 배울래요. 엄만 그런 딸을 지켜보는 게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엄만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삼짓돈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버지 몰래 나물 팔고 품팔아 한 푼 두 푼 온 삼짓돈이었죠. 너 계속 여기서 살면 넌 엄마처럼 평생 흙만 파다 죽는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뭐라도 배워서 사람답게 살아. 알겠어? 엄만 그러더니 짐보자기 하나를 싸서 절 도시로 올려보냈습니다. 전 그렇게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땐 몇 년 돈 좀 모아 꼭 엄마를 모실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와의 만남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와서 3년도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만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눈을 감으시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엄마, 저 좀 기다려 주시지.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시지.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전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무작정 올라온 서울은 참 막막하더라고요. 길도 너무 낯설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요. 그땐 식당에서 숙식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아등바등하며 살다 저도 제 평생의 짝꿍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당에 짐을 나르러 오던 지게꾼이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지게꾼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때만 해도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나르던 지게꾼들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전 어려운 처지가 비슷해 서로 금방 마음이 통하게 됐습니다. 저흰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저 국수 한 그릇 나눠 먹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단칸방에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아들도 둘이나 낳고 잘 지냈어요. 둘째 아들 낳고 남편은 좀 더 안정적인 배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 나가 식당 일을 했었고요. 현범아, 엄마 데리러 오셨네. 현범이 어머님 오셨어요? 현범이가 오늘도 씩씩하게 잘 뛰어놀았어요. 친구들 낮잠 자는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운동장에서 엄청 뛰어놀았다니까요. 엄마, 나 오늘 운동장 10바퀴나 뛰었어요. 근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이거 봐봐요. 제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체격이 좋고 씩씩해서 운동시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도 운동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현범이가 나이에 비해 키도 크고 깡다구도 제법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혹시 야구 한번 시켜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님? 전 아이의 장래를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현범아,
너 정말 야구해보고 싶어? 운동 시작하면 혼도 많이 나고 맨날 기아만 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저 괜찮아요. 저 야구해볼래요. 엄마, 저 야구 시켜주세요. 평소에도 운동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큰아들은 운동을 시켜준다니까 신나서 춤까지 추고 난리였습니다. 씩씩한 저희 아들은 연습을 하다 아무리 크게 혼이 나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운동이다 보니 혼도 많이 나고 크고 작은 부상도 많았어요. 아이가 다칠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큰아들이 재밌어하니 끝까지 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간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저희 품에 트로피를 안겨주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두고 보세요. 저 꼭 메이저리그 갈 거예요. 가서 진짜 유명한 선수가 될 거라고요. 장하다, 내 아들. 그래, 우리 현범인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될 거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엔 천재 같은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제가 보기에도 재능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 아들은 조금씩 명단 뒷줄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메이저리그에 가서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아이도 점점 지쳐하는 게 보였고요. 엄마, 나 요즘 타석에 서는 게 좀 무서워요. 공이 오는 건 보이는데 예전처럼 자신 있게 휘두를 수가 없어요. 다들 나만 보고 못한다고 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너 앞으로 평생 야구하겠다며. 그럼 그런 평가들을 수도 없이 들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풀죽어 있을 거야? 전 아이가 기죽어 하는 게 속상해져 저도 모르게 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큰아이가 오질 않길래 걱정돼 학교까지 가본 적이 있었어요. 모두 학교라고 불도 꺼진 운동장에 저희 아들 혼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긴 왜 왔어요, 엄마? 저 금방 들어가려고 했는데. 멀리서 아들을 보고 있던 절 발견한 큰아이는 잔뜩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아들의 흙 묻은 유니폼을 털어주며 물었어요. 저녁도 안 먹고 여기서 뭐해? 남들 다 갔는데 너 혼자 몸 상하게. 배도 안 고파? 배고픈 게 문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잘하는 애들 발끝에도 못 따라가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탁월한 애들을 못 이긴다고요. 그 말을 하며 아들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항상 씩씩하고 덩치도 산만한 녀석이 엄마 품에 안겨 꺼이꺼이 우는 걸 보니 이 녀석도 아직 어린아이구나 싶더라고요. 현범아, 엄만 네가 메이저리그 안 가도 괜찮아. 야구하기 힘들면 내려놔도 돼.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모든 일에 반드시 1등이 될 수는 없어. 그냥 그 순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 이후 점점 하락세를 겪던 아들은 결국 야구를 내려놨습니다. 비록 성공한 선수로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저는 늘 최선을 다하던 아들이 대견하고 또 대견했어요. 이제 곧 고등학교도 졸업하는데 뭐 할 생각이야, 현범아? 너무 하고 싶은 건 없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빠. 그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사실 학교 때 야구만 해서 다른 걸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도 잘 못했었고요. 제가 야구 말고 또 뭘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재수를 며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늘 빡빡머리에 운동복만 입던 아들이 슬슬 멋도 부리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야구 말고도 제 인생을 불태워보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뭔데? 뭘 하고 싶은데? 이제라도 공부 좀 해보게? 아들은 뭘 말하려는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새로운 꿈을 듣고 저희 부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 미용을 배워보고 싶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돼보려고요. 요즘은 남자 미용사들도 잘 나간다더라고요. 미용? 미용실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술 시간에 가해질도 잘 못하던 녀석이. 저만큼이나 남편도 당황했는지 장난치지 말라며 버럭 화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뜻은 확고했죠. 그동안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운동하느라 머리 말릴 시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머리도 기르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제 적성이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욕심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이야 그런 편견이 없다지만 예전엔 미용사를 지금만큼 디자이너라며 존중해주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남자 미용사는 더더욱 낯설었고요. 전 결국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면 엄마 아빠랑 약속 몇 가지만 해. 일단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말은 안 돼. 그리고 공부해. 요즘 미용사들도 다 전문대 간다더라. 너도 공부해서 대학 가. 그러면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제가 대학에 가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아들은 정말 그해 겨울 미용 관련 전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여간 한번 뭘 하고자 하면 아주 끝을 보는 성격이라니까요. 남편은 더더욱 진절머리를 쳤지만 엄마인 제가 믿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처음 아들이 절 앉혀두고 파마를 해주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휴, 난 좀 그렇다. 엄마가 파마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너 진짜 할 수 있는 거지? 엄마 머리 다 태우는 거 아니지? 아이,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서야 되겠어요? 믿고 맡겨보세요. 소뚜껑만한 손으로 어찌나 섬세하게 머리를 하던지 전 그게 신기해서 거울 속 아들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야구 유니폼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가위를 든 모습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머리 예쁘네. 엄마가 해본 파마 중에 제일 예쁘다. 이후에 전문대를 졸업한 아들은 한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디자이너도 아니고 스텝이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니 이제야 제법 어른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들은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며 저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사드려. 여긴 우리 부모님이셔. 엄마, 아빠, 여긴 제 여자친구 태연이에요. 저랑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때 20대던 며느린 너무 아기 같아 보이더라고요. 미용사 일을 하니 겉으로 보이는 건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 얼굴은 아직 젖살도 안 빠진 것 같았죠. 전 아들 며느리에게 아주 좋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직 나이도 젊은데 몇 년 더 있다가 결혼하는 건 어때? 태윤이 넌 이제 겨우 27살이라며.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결혼 준비하면 좋잖아. 어머님, 전 오빠를 보면서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요. 둘이 돈 모으면 금방 저희 미용실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당차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에겐 남 모르는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현범아, 너희 결혼 얘기가 계속 오가는데 상견례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어? 사돈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셔? 설마 결혼 반대하신 건 아니지? 아, 그게요. 사실 태은이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상견례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린 계모 밑에서 자라며 아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돈 어르신이 재혼하셨는데 그 새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척 모진 사람이었나 봐요. 태은이 새어머니께서 날마다 태은이를 괴롭히고 밥까지 잘 안 주셨대요. 그 뒤로 장인어른과 태은이 동생도 낳으셨는데 동생을 낳고 난 뒤엔 더더욱 차별하셨고요. 태은이가 그것 때문에 집안 얘기만 하면 늘 울어요.
밥도 못 얻어먹을 만큼 차별받던 며느린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러다 미용실에서 일하게 됐고 미용실에서 먹고 자며 악착같이 버텨왔대요. 아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새엄마가 다 있대. 아주 나쁜 사람이네. 당장 이번 주말에 태연이 불러라. 내가 따신 밥이라도 해먹여야지 마음이 놓이겠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전 며느리 불러다가 좋아한다는 고기 반찬도 해주고 건강하고 따뜻한 밥부터 해먹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어요. 내가 현범이한테 대강 사연을 들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더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앞으로 힘든 일 있거나 서러운 일 있으면 우리가 부모다 생각하고 기대도 좋아. 우린 이제 가족 아니냐.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전 제가 가족들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선지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현범 오빠라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라면 제가 꿈꾸던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창 사랑만 받고 자라야 할 시절에 굶주림과 외로움을 먼저 배운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 다음에 봄 아들과 며느린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지 아내를 참 끔찍이도 아꼈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인 저에게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어디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손주 녀석까지 갖게 되었고요. 어머님, 이 녀석이 아빠를 닮았는지 발기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 다음에 축구선수 시켜야 할까 봐요. 손주를 갖기 전까지 며느린 몸매 관리한다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았는데 아이를 갖고 배만 동그랗게 나온 걸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못 받아본 사랑까지 다 주고 싶어요. 밥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손주 녀석을 처음 품에 안던 날, 저는 말로 다 못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드디어 할머니가 됐다는 게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아들 며느리도 무척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모든 상황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하려고요. 집에만 있으려니 몸도 막 쑤시고 애랑 단둘이 있는 것도 좀 힘들어서요.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아이만 낳으면 당장이라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육아만 할 것 같던 며느린 언제 그랬냐 싶게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젊어서 그런지 회복이 빠른 것 같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이 100일 전부터 밖에 나가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아무래도 첫 아이니까 서툴겠다 싶어 전 적극적으로 육아를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저한테 아이를 맡기고 밖으로 나갈 생각뿐인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복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어. 그러지 말고 아이 돌 뗄 때까지만 집에서 좀 쉬는 건 어떠니? 현범이도 일 열심히 하잖아. 그럼 제 커리어는요? 안 그래도 아이 가졌을 때 일을 못했는데 2년이나 더 놀아버리면 전 언제 디자이너 돼요? 어머님도 시어머님이라고 오빠만 승승장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니. 나도 내 며느리가 디자이너로 잘 나가면 좋지 당연히. 근데 너 몸 생각해 사는 말이지 않니? 일은 어차피 평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제가 아무리 말려도 며느리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린 기어이 다시 가위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인 제 몫이 되었고요. 아들은 제게 미안해서 쩔쩔매면서도 며느리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일을 좀 줄여서라도 최대한 엄마한테 육아로 부담 안 드릴게요. 저 사람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빨리 샵도 차리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내 손주 보는데 힘든 건 없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한다. 아무쪼록 건강 잘 신경 쓰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일을 다시 시작한 며느린 전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이 엄마라곤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손톱은 또 어찌나 길던지 혹시 아이 얼굴에 상처라도 날까봐 조마조마해서 제가 못 맡기겠더라고요. 어머마, 민우 이번 주 내내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주말이라도 너희가 데려가는 게 어떻겠니? 아기 땐 자주 붙어 있어야 정이 드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엄마 어색해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저 피곤해요, 어머님. 오늘도 12시간이나 일했다고요. 주말이라도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애 보는 기계인가요? 미용실에선 며느리가 손님들에게 그렇게 상냥하고 싹싹할 수가 없다는데 정작 자기 자식에겐 남보다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또 피곤하다길래 방에서 재우고 저만 거실에서 손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대체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모르겠네. 할미가 밥도 줬고 기저귀도 갈았는데 왜 그럴까? 전 손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며느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시끄러워 죽겠네. 피곤해서 잠 좀 자겠다는데 제발 조용히 좀 해. 어머님, 어떻게 좀 못하세요? 혼을 좀 내보시던가요. 이 조그만한 애를 혼내기 뭘 혼내니. 애가 다 울면서 크는 거지. 내가 잘 달래볼 테니까 넌 다시 들어가서 자. 민우야, 엄마 피곤하다니까 우리가 나가자. 며느린 돌쟁이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 미안하다며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며느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아들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분유를 먹이는 일조차도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았고요. 제가 일이 있는 날이면 모든 육아는 당연히 아들의 몫이었답니다. 우리 아들 배 많이 고팠어? 아유, 허겁지겁 먹는 것 좀 봐. 여보, 혹시 민우 우유 안 먹였어? 시간 맞춰서 먹여야 한다고 했잖아. 그거 당신이 먹인 거 아니야? 난 몰라. 내가 해봤어야 알지. 무슨 애가 우유 저렇게 많이 먹어? 저도 처음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주 녀석 첫 돌잔치 날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첫 손주의 돌잔치라 일가 친척이 일찌감치 다 모였는데 애엄마인 며느리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돌잔치 때 사진 찍을 것도 많고 손님들 챙기기도 바쁜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보이질 않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니, 어머머 왜 안 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돌잔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니? 그게요.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금방 따라온다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아들이 수십 통 전화를 걸어도 며느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잔치 시작을 5분 앞두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들 앞이라 꾹 참았네요. 그리고 돌잔치가 다 끝나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네 자식 돌잔치 네가 늦을 수가 있어? 애가 나중에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니? 엄마가 돌잔치 지각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넌 대체 뭘 하다 늦은 거야? 이유라도 들어보자. 제가 뭘 늦었다고 그러세요? 시간 잘 맞춰서 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 알아요? 돌잔치 그거 다 어른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손님이 많아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 그냥 늦잠 좀 잤어요. 뭐 큰일 난 것도 아니잖아요. 돌잔치도 잘 끝났는데 왜 화를 내세요? 전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아이에게 영 정을 붙이지 못했고 아이 2살 때까지 할머니인 제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들도 아이 때문에 자기네 집보다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더 자주 했었고요. 비록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긴 해도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내던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참 인생이라는 게 모질기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살만해지나 싶으니 어김없이 큰 파도가 덮쳐오니 말이죠.
그 무렵은 손주 녀석이 2살이 돼서 한창 잘 뛰어다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빠 일하고 올게. 엄마, 저 다녀올게요. 너 그게 웬 자전거냐?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거야? 네, 제가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운동 좀 하려고요. 일하랴 아이 보랴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살을 좀 빼겠다며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예전에 운동하던 습관이 있어서인지 틈만 나면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나 큰 화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현범 씨 집 맞죠? 아내분은 전화를 하도 안 받으셔서 여기로 걸어요. 현범 씨가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출근하는 걸 배웅하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지 갑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어요. 전 완전히 혼비백산에 손주를 얻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들은 이미 수술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아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우리 현범이 아직 너무 젊은데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야. 전 수술실 앞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희 아들만 멀쩡히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끝내 제 기도를 외면하더라고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들은 끝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야구까지 하던 아들은 더는 2다리로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저희와 남편, 우리 둘째도 그렇고 며느리도 누워만 있는 아들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니라고 해줘. 우리 가족, 나랑 민우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당신 이렇게 주저앉아. 우리 민우 이제 무슨 돈으로 키워. 그때 며느린 울다 실신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가 짠해서 더 눈물이 났죠. 이제 한창 아이 키우고 살아야 할 텐데 가장인 아들 몸이 저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아들이 생각보다 강한 녀석이었다는 겁니다. 나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 입학식 때 졸업식 때 이 아빠 손잡고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나 재활이고 수술이고 더 열심히 받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저 빨리 나와서 꼭 일어날게요. 민우야, 네가 아빠한테 힘을 좀 줄래? 아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딱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선 다시 일어설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해보겠다며 매일 휠체어를 타고도 재활에 열심히였죠. 저도 평소처럼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그날 출근하겠다고 나간 며느리가 늦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전 뭔가 이상한 촉이 들어서 아들 집 안방을 뒤져보았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랍장은 왜 열어보세요? 그 사람 알면 화낼 텐데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늦나 봐요. 아시잖아요. 손님 많으면 늦게까지 일하는 거. 하지만 제 촉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들 집 안방이며 서랍장까지 열어봤는데 며느리 짐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너 보험금이랑 통장 어디 있어? 당장 확인해봐. 지금 그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통장은 그 사람이 여기 서랍에. 아들은 제게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며 약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들어있던 통장도 아들 부부의 생활비마저도 모두 사라진 후였어요. 놀랍게도 며느리는 집안 재산을 다 들고 짐가방을 챙겨 잠적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디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죠. 아들은 그 몸을 하고도 며느리가 도둑질까지 해서 사라졌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나 같은 놈 수발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바람 좀 쐬러 나간 걸 거예요. 설마 우리 아들 두고 집을 나갔겠어요? 아들은 휠체어를 끌고 매일같이 집 앞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있을 만한 곳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의지를 불태우던 아들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그 사람 찾으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쳐서 미안하다고, 보험금 같은 건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돌아만 오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제발요. 아들이 무려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 현관을 바라보고 길에서 며느리와 닮은 뒷모습만 봐도 휠체어를 몰아 뒤쫓아갔어요. 전 결국 아들을 단념시켜야 했습니다. 현범아, 이제 그만하자. 걘 돈 욕심이 나서 가족도 지 아이도 버린 애야. 그만하면 됐다. 이러다 너 정말 큰일 나. 우리 걔는 포기하고 민우 잘 키우며 살자. 저흰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고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됐습니다. 소송에서 소장도 출석 통지도 전부 공시송달로 처리됐고 며느린 끝내 얼굴 한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전 아들과 집을 합치고 본격적으로 손주를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어디 가서 엄마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정말 최선을 다했죠. 할머니, 난 왜 엄마가 없어요? 친구들 다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없잖아요. 우리 강아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린이집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 대신 우리 민우한테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삼촌도 있잖아. 이리 와, 할미가 안아줄게.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제가 모르는 곳에서 듣는 말이 많은지 자꾸 마음 아픈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엄마가 없냐? 우리 아빠는 왜 휠체어를 타냐? 같은 질문이요. 그중에서도 제 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도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들 주말마다 아빠가 같이 축구해준다던데. 민우야, 그러면 할아버지랑 축구하러 나갈까? 할아버지가 왕년에 공을 얼마나 잘 찬 줄 알아? 속상하게도 아들은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훌쩍 큰 손자가 아들의 휠체어를 제법 씩씩하게 밀어주었어요. 간혹가다 못된 아이들이 제 아들의 휠체어를 보고 놀라거나 놀리기도 했지만 그때 제 손자가 먼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왜 웃어? 뭐가 웃겨? 우리 아빠 다리 아파서 그런 거야. 넌 아픈 사람 보고 막 웃고 그런 애야? 그거 진짜 나쁜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것이 벌써 애어른이 됐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 키웠나 싶어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도 며느리가 잠적하고 몇 년 뒤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록 미용사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픈 몸으로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들은 군말 없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뎌내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도 했고요. 저희 아들은 민우에게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어 8년이란 세월을 꿋꿋이 버텨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죠. 도중에 며느리를 찾아다 소송을 걸까 신고를 할까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말리더라고요. 저 이제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괜히 양육비다 뭐다 소송 걸어서 다시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대로 잊고 지내고 싶어요. 저도 갑자기 며느리가 나타나 애 엄마라고 설치면 손주 정서상에 안 좋을까 봐 일단은 접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나 며느리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8년쯤 지난 어느 날 저희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는 바람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 동네에 오래 살기도 해서 낯선 동네가 영 정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리를 익힐 겸 한동안 동네 마실을 열심히 다녔죠. 미용실 개업 이벤트 받아가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헤어 클리닉과 헤어 에센스가 무료로 증정됩니다. 그날도 동네를 산책하는데 길 건너편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커다란 풍선 인형까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용실이 새로 문을 연 모양이었어요. 하도 시끄럽게 개업 행사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미용실은 벌써 손님도 많아 보이고 대충 유리창 안을 보니까 직원들도 꽤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머리 한번 하러 와야겠다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어요. 놀랍게도 8년 전 제 아들의 보험금을 들고 사라졌던 며느리가 새로 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전 잘못 본 거라고 굳게 믿으며 고개까지 바짝 빼들고 미용실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그건 며느리가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며느리 옆엔 같은 미용사로 보이는 남자 디자이너도 있었는데 며느리와 무슨 관계인지 사이가 좀 남달라 보였어요. 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일단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만 감으면 며느리의 그 요란한 미용실에서 일하던 모습이 떠올라 속이 뒤집어졌거든요. 전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혼자 며느리 미용실 앞까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계속 망설이다 결국 아들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현범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나 그 애 찾은 것 같아. 그 고향 걸 찾은 것 같다고. 아주 뻔뻔하게도 미용실까지 열고 잘 살고 있더라. 네? 그 여자를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대체 어디서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자식 버리고 간 주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아들은 그날 크게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찾아가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대신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작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겐 일단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 혼자 마스크까지 끼고 안으로 들어갔죠. 미용실 안엔 손님 2-3명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꿈에도 잊지 못할 며느리가 서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며느린 전지도 모르고 아주 친절한 얼굴로 다가 물었습니다. 전 말없이 겉옷을 건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까지도 며느린 마스크를 낀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손님, 마스크 좀 벗어주시겠어요?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그건 아닌데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 그쪽이 불편해질 텐데 괜찮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만지던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누군지 알아챘나 봐요. 며느리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전 마침내 마스크를 벗고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죠. 야, 우리 며느리 오랜만이다. 치새끼 버리고 어딜 갔나 했더니만 여기 있었구만. 돈까지 들고 튄 주제에 여기서 원장님 소리 듣고 있었네. 제가 제법 큰 소리로 말하자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디자이너가 다가와 제 말문을 막았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여기 와서 행패세요? 아주머니가 뭔데 저희 원장님한테 시비를 거냐고요? 딱 봐도 그 남자는 며느리 남자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린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남자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그놈은 계속 절 위협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 그쪽이 우리 며느리 남자친구인가 보네. 둘이 눈이 맞아서 미용실까지 차렸구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아줌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요. 이봐요. 저 년이 어떤 년인지 알고 지금 되레 큰 소리예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모습에 며느리 두 번, 세 번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죠. 야, 너 오랜만이다. 너한테 받을 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너, 이 미용실 내 보험금으로 차린 거지? 그 보험금에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 안 준 것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겠는데? 그거 다 어떻게 뱉어내려고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두고 살아? 아들의 말에 몰래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손님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디자이너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며느리를 쳐다보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두 사람 말이 무슨 말이냐고? 결혼은 또 뭐고 아이 양육비? 보험금? 너 지금까지 나한테 사기친 거였어? 그러고도 나랑 동거까지 했냐고? 아유, 모르셨나 보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숨기는 게 많아서요. 왜요? 그쪽한테 남편 아이도 없는 솔로라고 했나 봐요. 며느린 그 남자 동거까지 하며 결혼을 약속했는데 과거를 숨기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의 돈으로 미용실까지 차린 거죠. 저희 아들은 아픈 몸으로 적은 월급 받아다 아이 하나 키우겠다고 아등바등 하는데 며느린 다른 남자랑 시시덕대며 원장님 소리까지 듣는 걸 보니 정말 머리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사람들은 진작에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야.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세상에나. 그래. 우리야 네 인생에서 지울 수 있다 치자. 근데 어떻게 네 배 아파서 나온 이 자식까지 외면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사람이야? 너 이러고 사는 거 보니까 이제 나도 못 참겠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랑 네가 보험금 훔친 거 그거 다 돌려받아야겠다. 이 도둑년아. 갑자기 그 돈을 어떻게 줘요? 그게 얼만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가게를 빼든 대출 받든 당장 그 돈 다 가져와. 아니면 바로 소송 걸 테니까 자신 있으면 계속 이러고 뻔뻔하게 있어 보든지. 저희가 소송을 들먹이며 싸우자 결국 며느리 내연남은 며느리에게 쓰레기라고 소리치곤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다른 손님들도 며느리 손가락질하며 나가버렸고 며느리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희도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뻔뻔하게 매장 문을 열더라고요. 돈도 당연히 주지 않았고요. 저희 아들은 당장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 저대로 매번 며느리 미용실로 찾아가 아는 척을 했고요. 며느라, 나왔다. 넌 아무리 전 시어머니라도 옷도 안 받아주니? 여러분, 여기 원장님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도 머리는 잘하던가요? 내 머린 통 해주질 않아서. 정거의 미용실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을 부르든 그래서 벌금을 내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줄 때까지 미용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저기 저 미용실 원장이 전 남편 돈 들고 튀었다며 자기 아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대. 진짜? 어머, 무서운 여자네. 아니 그러면 매일 온다던 그 할머니가 전 시어머니라는 게 맞아? 아유, 그 할머니 속도 참 말이 아니겠다. 그 원장 아주 착하게 봤는데 몹쓸 사람이네. 결국 며느린 파다한 소문을 참지 못하고 한 달도 못 가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며느린 그제야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1억 드릴게요. 1억에 합의 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장사라도 하게 해주셔야 돈을 갚든지 하죠. 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8년치 양육비만 잡아도 그게 얼마야? 최소 5천은 넘을걸? 근데 네가 들고 튄 보험금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대체 몇 억이야? 그걸 1억으로 퉁치려고? 넌 아직도 도둑놈 씨뿔 못 버렸구나. 그 돈 다 쓴 지 오래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큰 돈을 달라고 하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나야말로 묻고 싶다. 너 그 돈 다 들고 가면서 대체 무슨 마음이었니? 무슨 생각이었길래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냐고.
며느린 그제야 울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평생 휠체어 탄 남편 뒷바라지할 자신이 없었다고요. 전 진짜 보란 듯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친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던 거 아세요? 그렇게 네 인생 소중해서 몸 아픈 남편 버리고 네 새끼 버리고 돈 싹 들고 도망가서 그 남자 만났니? 그 남자한텐 결혼 안 했다고 애도 없다고 속이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 남 속여먹고 가족 등쳐먹은 주제에. 제 말에 며느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억울하다는 듯이 절 원망하더군요. 그 남자 진작에 짐 싸들고 나갔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벌 받았으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아니, 아직 멀었다. 너 하나 때문에 대체 몇 사람 인생이 망가진 줄 알아? 인생을 어떻게 그러고 사니? 난 네가 힘들게 살았다길래 정말 귀한 며느리로 대접해주고 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 뒤통수를 쳐? 암튼 우린 네 사정 따윈 필요 없고 돈만 받으면 돼. 돈만 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가 마음대로 해라. 전 그렇게 일갈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통화하며 더 기가 막혔던 건 며느리가 아들인 민우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며느리 봤을 때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답니다. 너 정말 민우 보고 싶던 적 없어? 네가 낳은 아이가 그립지도 않았어?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살면서 부모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내 아이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저흰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갔어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을 잘 모르는 전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아들이 보험금을 가로챈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 보험금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양육비와 일부 횡령금액에 대해선 확실하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의한 것은 판결을 받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도 갚지 않고 또 어디 지방으로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아들, 걱정 마. 내가 그년이 어디에 숨었든 지구 끝까지 찾아갈 테니까 통장 압류고 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지금도 저흰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는 중이랍니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돈을 다 받아낼 거예요. 나쁜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벌써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손자는 이제 엄마의 존재 묻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아이 앞에선 일절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빠랑 같이 학교 다녀올게요. 아빠,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요즘 손자 매일 아침마다 저희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엄마가 얼마나 그리울까 싶지만 민우는 보란 듯이 씩씩하고 다정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때로 세상이 저희 가족에게 참 모질었지만 그래도 전부를 빼앗아 가지 못했구나 싶어요. 제 아들은 여전히 휠체어 위에 앉아있지만 민우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아빠고 민우는 아들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저희 손자도 자라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저희 손자는 어른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줄 수 있는 어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꼭 그런 아이로 키울 거고요. 요즘 저희 손자가 저보다 핸드폰을 더 잘 만집니다. 혹시 아이가 볼 수 있으니 응원의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